네, 코스피 5천 안착되고요. 또 코스닥 1,000 오늘 넘었는데 8개월 만에 뭐 3천까지 가자라는 정부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주신 분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 시장 분석하면서 종목 흐름 봐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네. 되게 아름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데 정부 정책을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리면서 더 한층 탄력을 세우려고 눈에 불을 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사님? 예. 그 시장이 되게 뭔가 좀 오르는 방향은 맞는데 네.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속도도 네, 빠르고 네, 네. 순환매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분위기 좋죠. 이렇게 뭐 한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하고 조방운이 좀 갔었지만 네. 또 거기에 그 못 오르던 현대차도 주인공이 됐고 또 최근에 좀 지난주에 좀 아쉬운 이슈가 알테오젠 쇼크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급등하면서 이렇게 선두에 서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1월 달은 뭐 소외된 업종 없이 좀 고르게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옮겨가신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셨을 것 같고 네.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면 결국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1월 증시는 뭐 어느 때보다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약간 가르치는 대로 오늘도 이제 LS 관련해서 네. 그 상장도 철회되는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이 언급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기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주주가 좀 지분이 좀 많은데 이제 뭐 기업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제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네. 네, 이제 그런 경우 상속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통령이 언급했던 건 뭐냐면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주가 못 가게. 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하자. 예, 이렇게. 사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라. 이렇게 좀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죠, 사실은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거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법을 바꿔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지금 벌써 시즌 1, 2 끝났죠. 네. 자사주 의무 소각 이제 이 상법 개정 3탄인데 요거 이제 아마 2월 달에 통과시킬 것 같고 또 여기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또 중복 상장도 방지하는 법안을 뭐 고민해봐라 뭐 이런 지시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결국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원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그 법을 바꿔서 지금 행하는 게 굉장히 좀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걸 믿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어쨌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주사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주사들은 결국 상속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룹을 지배해야 되니까 지주사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예. 지주사들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 그 국민연금 기금이가 이례적으로 1월 초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 비중 이런 부분이나 환해지 이런 부분으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제 예. 국민연금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4% 정도 된대요. 17.9인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목표가 14.4예요. 네. 국내 주식이. 그러면 지금 벌써 이미 그 넘어서 버렸죠.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 예외 규정이 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가능하대요. 그러면 19.4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작년 10월과 지금은 주가지수 레벨이 너무 많이 달라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20%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냥 원칙상 무조건 예, 매도예요. 예. 그럼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걸 그 대통령도 언급을 했잖아요.
국내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도 코스피 5천 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노후 대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주식 비중 줄여버리네요. 팔아버리네. 예. 근데 국민연금도 어쩔 수 없는 게 원칙은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예외적으로 또 늘리거나 아마 그런 더 논의는 할 것 위로,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뭐 국민연금이 사주면 좋지만 사진 않더라도 팔지만 않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판다면 어쨌든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아직은 결론은 모르지만 논의를 할 것 같고, 또 환해지 전략도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 10%까지 할 수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환해지를 전략을 어느 레벨에서 좀 쓸지. 근데 다행히 엔화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오늘 떨어지고 네, 환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환해지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금위에서 논의하는 게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환율이 1,400원 후반이었으면 국내 주식 비중보다는 환해지 전략에 더 무게를 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환율이 갑자기, 꺾여버렸기 때문에 요 논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급하진 않은 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어쨌든 호재 하나 나온 게 엔화 값이 지금 갑자기 급등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건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테마 이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카카오페이도 8만 원까지 갔다가 상승폭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헥토 파이낸셜 현재 17% 급등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정말 큰 테마라고 봐요. 굉장히 큰 테마인 게 이게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제도 정비해서 내년 1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립니다. 네. 이미 뭐 스테이블 코인 하고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용인데 한마디로 뭐 이제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동화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한다 그러죠. 토큰화해서 쪼개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내가 삼성전자 한 주 사는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한 주 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준비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3월 달에 디지털 자산법을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실물 자산들을 거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유동화가 안 됐던 이 비유동 자산들이 유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 어떤 금융시장 말고 부동산만의 얘기가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엔비디아 주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에 거래되는 엄청난 나스닥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거래하려면 환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중간 과정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마저도 토큰화 시켜요. 네. 엔비디아 주식도 뭐 완전 소수점 몇 개를 토큰화 시켜서 잘라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즉시 결제 가능해요. 네. 우리 보통 결제일이 이틀 후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하면 현금이 이틀 후에 들어오잖아요. 네. T 플러스 2.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24시간 거래되고 즉시 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나스닥이 갑자기 24시간 거래하겠다. 네.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코인 그걸 코인 대비하는 기반으로, 예. 예.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왜냐하면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나스닥이 거래가 24시간 안 되면 이 기반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그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한다고 발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그대로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초기 국면이지만 이 시장 커지고 왜 네이버와 두나무가 작년에 서로 합병하려고 발표까지 했을까? 네네네. 그거는 이 시장이 열린다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시장 크게 열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요. 정당이다 예, 보니까 예, 예. 저는 이거를 일회성 테마로 볼 필요는 없다. 예,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가 5천 갈까? 국민들이 의심했지만 결국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맛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거기로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투자자로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과의 그 협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린란드 야유에 따른 K 방산주 모멘텀, 조선주까지 더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번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거든요. 지금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방산 투자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는 네.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요새 이슈가 없다 보니까 방산주가 시들시들했는데 이 이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제는 무기 구입도 해야 되는구나. 사실 바뀐 건 없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게 된 거죠. 네네네. 이런 이제 사건들이.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방산은 피크아웃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주가 관심 없어서 급나가면 기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2030년까지는 유럽이 계속 국방 예산 늘려서 무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무기는 빠르고 성능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재래식 무기가 교체 사이클에 좀 진입한대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문제 터지니까 우리 좀 빨리 바꾸자. 이거 뭐 아무도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네. 근데 무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교체하려고 봤더니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방산주들은 오히려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또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멀리 하시고 약간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주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숫자를 보는 건 좋았는데 급히 올라간가 감이 좀 없지 네. 않았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안착을 위한 동력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코스피 5천은 사실 거의 왔다고 보고요. 음. 더 가려면 이제 PER이 올라가줘야 돼요. 네. 지금 이익으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물론 계속 나올 텐데 이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한두 개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부가 아예 대놓고 3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착은 뭐 거의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최소 1200, 1300 정도는 가지 않겠냐. 1300, 예, 그러니까 1500. 3000은 사실 아직 너무 멀고 예, 이 정도 동력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오 좋은 건 알는데 그 밑에 있는 게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게임, 엔터 이런 산업들이 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좀 따라가 주느냐 바이오. 여기에 좀 이제 추가 상승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의 기회이니까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의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 이벤트가 상당한 날입니다. 이럴수록 이분을 찾고 싶은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시총 1, 2, 3위가 다 네. 네. 그러니까요. 실적을 실적 발표하는 예, 네. 빅데이죠. 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또 와주셔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되게 이례적으로 뭐 삼성전자 김 빼려고 어제 발표를 딱 했나 오후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막 뿜뿜 내비치고 있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오늘 같이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제 기습적으로 뭐 아무튼 기습적으로 네네. 예고 없이 좀 먼저 하루 깜짝 놀랐어요.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전통의 반도체 관련해서 왕좌의 자리는 삼성의 자리였는데 뭐 SK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뭐 어떤 때는 매출, 어떤 때는 영업이익 등등등 네. 해서 가끔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랄까요? 미묘한 어떤 기싸움이랄까요? 네. 이제는 매출이든 뭐 영업이익이든 해서 확실하게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뭐랄까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표한다 그럴까요? 예. 대관식을 좀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뭐 미묘한 신경전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신감이라고 해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속보가 그러니까 하루 당겨서 속보가 나오는 순간 예정돼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네네. 공표하는 자리였다라고 보고요. 막상 그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만했다. 미리 발표해서 네.
소위 말하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매출 관련해서도 32조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19조를 넘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58%를 넘으면서 사실상 이제 TSMC를 넘으면서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치만 보면은 흠잡을 데 없고요. 그야말로 이제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좀 숨겨져 있었는데도 이제 더 이제 주목받는 것은 야, 뭐 이번에 우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이제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던 소식이 바로 나왔던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네. 뭐 일부 이제 배당도 2배로 늘리는 것들, 그것도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조치인데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예상 외의 조치였거든요.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중대한 어떤 호재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그 일전에 ADR 관련한 상장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뭐 공식 확인된 건 아닌데 검토 정도, 태핑 정도는 한 걸로 우리 시장이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시나리오가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찬성,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비관론 아니면 좀 찬성론 이렇게 좀 있었는데, 조금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법률 통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빼돌리려고 하는 우회적으로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론이 하나 있었고요. 긍정론적인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저평가, 지금보다 더 훨씬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오직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마이크론을 봐라 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에서 상장이 돼서 ADR이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ADR이 올라간 것만큼 바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이 격차만큼 또 올라가는 앵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주주 환원 대책이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비관론과 긍정론 둘 다 사실은 자사주 관련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긍정론이라 하더라도, 그래, SK 하이닉스 너의 진심이 자사주 빼돌리기가 아니라고 치자.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의미 있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ADR은 이제 미국의 이제 예탁으로 담보를 맡기고 나머지 증서를 발행해서 그게 상장되는 거거든요. 담보 물량이 작기 때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주 빼돌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가 올리기라면 추가적으로 담보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진심을 믿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비관론이나 긍정론 전부 다 자사주를 주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이 없었던 깜짝 자사주 전량 소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2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양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너무나 파격적이면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장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주주들에게는 뭐 환호할 일입니다만, 이제 SK가 이번에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쉽게 말하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법으로 투자자에게 환호받고, 또 이제 일한 어떤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신뢰를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매출, 영업이익 같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와 시장에서도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회사,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줬던, 제가 볼 때는 오늘 실적 발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이 실적 발표는 SK 하이닉스의 화려한 대관식,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쇼다, 이렇게 좀 보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론가님이신 게 ADR 상장 관련해서 자사주 이렇게 엮어서 이 얘기는 오늘 안 나왔었는데 마침 또 해주셔서 그 이슈가 이제 소멸된 거죠. 소각하면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살짝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의 한 증권사가 140만 원 전망을 했고요. 어저께는 또 국내 증권사가 150만 원 전망까지 해왔습니다. SK증권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사실 눈에 가는 게 이제 타겟 프라이스죠. 목표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표가라는 것보다는 더 중점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추세예요.
추세 그리고 그 목표가를 올린 근거입니다. 네. 그리고 근거 내에서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근거가 숫자가 없는 뭐랄까요 희망사항이나 인상비평 같은 리포트들은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숫자가 나와 있고 근거가 명확하고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그 투자의 길라잡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리포트의 추세가 뭡니까? 영업이익 올해 상단 높은 그렇습니다. 최하 뭐 100조, 130조, 뭐 140조, 200조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을 전부 다 예상하고 있지 내려갈 가능성이나 업황이 꺾이거나 뭐 마켓 쉐어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예상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지금이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삼각 동맹이 사실은 이제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지금 어떤 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HBM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업계에서는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 같이 탄탄하고 기술 좋게 잘 만들어준 회사와 결속력이 끈끈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닉스의 결속력이 커지고 공급에 관한 독점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다루기 어려운 상대가 생기는 거죠. 가격 결정력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삼각 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평적 삼각 동맹이 아니라 꼭지점 위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네. 그 밑에 다른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를 밑에 두고 사실상 관리 가능한 삼각 동맹을 원하는데 하이닉스의 힘이 써지면 세질수록 사실은 수평적 측면의 동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갚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반가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공급자를 엔비디아가 원한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도 시키고 물량에 관해서도 엔비디아가 좀 더 우위에 확보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뭐냐면 그런 엔비디아의 속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차세대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3분의 2 이 정도를 하이닉스에 배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결속력보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성장세가 여전히 문제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근거 있는 상향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이제 결속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이 기술과 안정성에 일단 굴복했다라고 보는 네. 거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결속력이 그러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그것 또한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매출처가 하나밖에 없고 단일화된다라는 것은 경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차세대 칩에도 역시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하고 있다. HBM을 단독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너네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건 우리가 많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너희들 아니어도 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AI 관련한 빅마켓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라고 하는 매출처의 다각화까지도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3 관련해서도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체 칩을 생산할 만한 글로벌 큰 손들에게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삼각동맹은 꽃놀이패였고 나머지 매출처의 다각화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결론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AI 시대에서는 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걸림돌이 없으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그런 흐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실 텐데 듣기 좋은 그런 답을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HBM4 우리가 또 강자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 배당을 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잠정치를 이미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추가로 미시적으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다 적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HBM 관련해서 삼성이 그동안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HBM3에서의 삼성의 어떤 부진을 이제 4단위 이상에서 올라갈 때는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네. 관건이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양산 준비 태세를 갖췄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이 보여주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건 일단 좋게 보고요. 다만 아까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생산 라인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물량 경쟁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캡하는 좀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성장성에 관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거의 0이었는데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하고 적지 않은 물량 조금은 이제 부족한 물량이라도 그렇죠. 네. 마이크론과의 경쟁을 통해서 적어도 단단히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가면서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양분한다라는 목표 정도만 달성해낸다면 반대로 이제 SK가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글로벌 AI 큰손들과의 거래가 역시 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순조롭게 가면서 엔비디아 라인까지도 과감하게 진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되 어쨌거나 이제 순차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캐펙스 증설에 관한 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 반도체 시장을 볼 때 수십 년간 있어왔었던 어떤 사이클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하던 공식 같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업계에 경험이 많으신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네. 곧 꺾인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랬다라든지 뭐 고점이다. 아니면 원래는 또 소부장이 먼저 가는 사이클이에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증설이 예상되면 네. 장비 필요하니까. 장비가 먼저 네, 필요하고 네. 설비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소부장이 먼저 뜨고 뒤에 큰 형들이 이제 준비되면 단 이렇게 네, 나타나는 네, 이런 방식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사이클에 관한 선행 후행 어떤 패턴 그다음에 사이클의 고저에 관한 얘기들이 공식이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때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전망을 했던 선배들이 좀 머쓱해지는 상황인데요. 그 공식이 지금 다 안 맞거든요. AI 시대를 맞이해서요. 그런데 이제 공식이 들어맞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역시 반도체 큰 손들이 가면 큰 형들이 가면 소부장 같은 쪽으로 훈풍이 분다라는 예. 그 정도의 공식이 이제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장이 기대하는 그야말로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이제 삼성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오늘 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소부장 섹터들 사실 기다렸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 볼 부분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전 같으면요 삼성 뜨고 하이닉스 뜨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설이 나갔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가 이게 분별 없이 사실은 먼저 가면서 같이 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요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코스닥이 뜨면서 소부장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설에 관한 확실한 모멘텀을 잡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아직은 기대감인데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뜨면서 ETF가 먼저 떴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관 자금이죠. 그 ETF가 뜨면서 ETF에 따라서 패시브로 올라간 그런 섹터 안에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삼성이 증설을 일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부장을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선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설비 쪽인지 소재 쪽인지 검사하려고 했을 때의 어떤 그 검사 키트용인지 네. 아니면 하이닉스 향인지 삼성 향인지 이제는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증설 관련한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분별을 하셔야 될 때다. 그냥 다 섹터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이제는 확실하게 먼저 올라가거나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옥석이라고 할 때 석은 아닙니다. 네. 다 옥인데 금옥이냐 뭐 청옥이냐를 조금 더 누가 더 분별 좋은 그렇죠. 네. 조금 분별해 보실 단계에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이제 코스닥 3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제 캐펙스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의 우군들을 가려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실력 발휘가 이제는 맞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또 괜찮아요. 22일 최고점 찍고 관세 이슈 때문에 꺾였지만 다시금 그리고 기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됐고요. 이제 현대차 내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는? 네. 일단은 매출 관련해서는 뭐 기아가 살짝 일단 힌트를 줬습니다만 양사 합쳐서 어쨌거나 뭐 기록적인 어떤 전고점을 뚫든지 최대치를 구하든지 해서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올해 사실은 가장 현대를 정말 지근지근하게 골치 아프게 했던 게 미국발 관세 여파였던 거예요. 그 매출을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관세는 쉽게 말하면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자가 부담한 관세가
쉽게 말하면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면서 네. 결정적으로 보면은 마켓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거든요. 더군다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도 마켓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가 마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소비자가를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이 영업 손실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그런 양분되는 양상을 보일 텐데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매출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시장 경쟁력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영업이익 부분은 어쨌거나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나아졌지 나빠질 리가 없어요. 즉 겨울을 통과하고 위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열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면서 궁금하신 부분을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업종과 그런 대표적인 종목 흐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차 전지 관련주가 로봇 테마의 붐을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배터리 좀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윤석전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꽤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엄청 커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배터리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확산에 네.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들은 뭐 계속 해왔었죠. 네. 근데 이제 느닷없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개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좀 열리면서 특히 뭐 배터리, 그다음에 고밀도 배터리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26년은 단순한 이제 R&D 단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뭐 상용화 원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공장에 투입되어서 실증을 진행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이다. 뭐 가장 이제 많이 인용되는 어떤 시장 분석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이겠죠.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약 389억 달러, 그러니까 약 50조 원 규모의 어떤 시장이 열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예측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6배 정도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전망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35년까지는 전 세계 로봇 출하량은 연간 한 140만 대. 그러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제 B2B, B2C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성장 로드맵 같은 거는? 일단은 이렇게 전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일단 B2B부터 시작을 할 거다. B2B. 예, 그다음에 이제 B2C로 가는 거는 그래도 한 2030년 이후가 돼야지 B2C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1단계는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 이게 이제 제한적 B2B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위험한 물류 현장 등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테슬라 공장에는 이미 옵티머스들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BMW 공장에서도 피규어 오트라는 것들이 서서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아틀라스의 어떤 투입을 갖다 준비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단계는 이제 28년부터 한 3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제한적 B2B를 넘어서 일반 B2B로 상용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이제 한층 좀 정교해지면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기타 좀 복잡한 제조업들,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순찰 등 어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일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3단계가 이제 2030년 이후부터인데 이게 이제 B2C 가정용 서비스죠. 가령 뭐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노인 돌봄 등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으로 진입하는 어떤 시기가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되게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유선으로 쓸 수 없잖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에 되게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 기사 제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휴머노이드에 딱 이제 장착할 것도 좀 제한적이면서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뭐 성능을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장착이 되는 배터리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장 규모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5년 경에 한 140만 대 정도가 될 거고 연간. 이게 2050년 경에는 수억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수억 대입니다. 예. 수억 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은 이에 비례해서 연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초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 뭐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보다는 용량이 한 20분의 1에서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평균 50kWh가 넘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용량이. 근데 휴머노이드에는 보통 2에서 4kWh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3kWh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량보다는 개수가 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개수. 근데 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왜 그러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협업을 하고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올려야 되는 거고, 뭐 점프도 해야 되고요. 이게 순간 출력이 매우 중요하지요. 또 안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는 약간 다른 스펙이 요구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순간 출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절, 액추에이터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라고 하려면 배터리가 전력을 한꺼번에 뿜어주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P보다는 삼원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LFP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예요?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네, 밀도별로.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또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3원계 이상의 배터리들이 장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평론가님, 그 배터리의 모양 형태, 우리가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이게 당분간은 네. 전고체로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 그중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테슬라 옵티머스에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왜 유리하냐면은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부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가슴이라든지 네네네. 복부. 뭐 요 정도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을 공간 자체가 전기차만큼 이 광활하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라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깔잖아요. 이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나오지를 않는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4680은 왜 그러냐? 원통형 중에서 2170도 있는데 2170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용량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가령 뭐 한 2.3kWh 정도를 갖다가 채우려고 한다면은 이게 한 130여 개, 한 수백 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요? 예. 예. 근데 이제 4680 배터리는 뭐죠? 한 25개? 한 30개 이내면은 같은 용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름이 또 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4680은 적당한 크기로 이걸 묶어가지고 그 몸통 안에 탑재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걸핏하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넘어지면 안 하고.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그 원통형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다가 끼워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뼈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척추나 뭐 다른 어떤 뭐 갈비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걸 갖다가 원통형을 갖다가 그 배터리를 갖다가
그 자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원통형 캔은 그 자체로 매우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배터리 케이스나 뭐 폴더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구조물로 쓰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또 있겠어요. 로봇의 전체 무게가 줄어들겠죠. 네. 다른 구조물을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로봇 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물이 아니라 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 자체로 무게를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제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쓰고 있잖아요. 이미 대량 양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량 양산으로 인한 어떤 원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70 계통의 어떤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도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들어가는 배터리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가 배선으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용접 포인트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원가 절감의 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안정성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각형이나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어떤 폭발이라든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물론 뭐 BMS 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내압이 찰 경우에는 벤트를 통해서 가스를 갖다가 분출할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겉 부분이 스테인리스 그 스틸 캔 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뭐 일을 하다가 좀 넘어져가지고 충격이 네,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좀 손상이 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분간은 4680 계통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류 폼팩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다 이제 기대주인 듯해요. 네네네. 개입 배터리 업체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네네. 그거를 평론가님께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게 어렵다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창 2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 46 시리즈 전용 공장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테슬라 옵티머스의 초기 물량을 갖다가 공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네. 있어요. 삼성 SDI는 어떠냐? 일단은 현재는 그 현대차 그 서비스 로봇인 달리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 사러 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조그만 로봇 있어요. 그게 달리거든요. 그 다음에 무메드라고 있죠. 거기 21700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형 아틀라스에는 46파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46파이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을 이미 시작했어요. 25년 3월부터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에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디 쓰이느냐? 소형 모빌리티에 쓰이고 있거든요. 가령 뭐 전기 바이크라든지 스쿠터 같은 게 있죠. 전동 스쿠터. 전기 바이크. 예,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이제 소형 모빌리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기 바이크라든지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도 안전성에서 약간 좀 유연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성 같은 경우를 갖다 충분히 테스트하면서 양산 수율을 갖다가 완벽하게 잡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쪽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형 아틀라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현대차의 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있죠. eGMP를 갖다 대체하는 EN 플랫폼. 그다음에 고성능 제네시스 라인. 뭐 여기에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용으로 본격 양산되는 거는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없는데 BMW의 이제 차세대 그 네. 전기차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인가요?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그 삼성의 SDI는 4680보다 46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긴 4695, 46110, 46120을 만들거든요.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지금 양산하는 것도 4695이고요. 4680을 넘어서.
그러니까 두 회사 공이 높이가 그 크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준비를 끝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늘 2차전지 관련주랑 또 전기 자전거 섹터가 그 같이 뛰는데 그 맥락이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로봇이라는 건 실내에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전기차는 그래도 야외를 주행하는 거니까 실내에서 주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 가령 뭐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그 여파가 덜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어떤 산업 현장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큰일이죠. 그렇죠. 가정 내에서 불이 났다 그래도 더, 그 더 큰일이죠. 안정성의 문제는. 근데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안전성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니까 불이 거의 안 난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리막이 안 들어가도 되고 전고체니까 그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 공간만큼 남으니까 거기에 양극할 물질을 갖다가 많이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밀도는 높으면서 가볍고 안전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필수적일 거고요. 근데 왜 전기차보다 로봇에 먼저 쓰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쓰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가령 뭐 60kWh, 70kWh가 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kWh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 소형 용량이 들어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또 초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도 한 뭐 2억 원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거기서 뭐 얼마 정도 비싸도 그게 그렇게 큰 비중 높은 어떤 가격 부담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비싸도 로봇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로봇에 쓰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럼 예상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 SDI는 사실은 2025년부터 전고체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샘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구조용 로봇처럼 가격 상관없이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수 목적 로봇에서 테스트를 갖다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27년에서 28년 정도 되면은 아틀라스에는 분명히 탑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생산 단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일반 산업용 로봇으로 확산할 시기가 될 거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전기차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에. UAM 등에서 먼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 SDI도 빠르면 내년부터 탑재가 가능한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27년부터 양산 계획을 잡고 있는 네. 거니까요. 지금 벌써 샘플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전기차 아니어도 로봇이나 그 UAM 이쪽에 네네네. 활용도가 있으니까 일단 먹거리는 챙긴 셈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기차 캐즘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그 시장에 맞춤형 배터리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단 그리고 반도체 업황 영향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딱 맞춰서 정말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짜가 잘 맞았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내 최고로 4분기 20조 정도는 했더라고요. 영업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쪼개기보다는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럴까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먼저 하이닉스가 네, 이례적으로. 선수를 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양사가 오늘 다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제 저녁에 발표한 거를 봐서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 먼저 보고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나면 별로 임팩트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사실 예상했던 대로 4분기 실적은 양사 모두 잘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좀
50% 초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58%여서 예상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전사 실적만 발표됐을 때 최소한 반도체 부분이 15조 원은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16조 원도 넘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역시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주요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가격 효과가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가격 효과가 없었다라면 그지 실적 좋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효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어느 순간 메모리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순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한 달 전에 먼저 발표했던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마이크론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저는 큰 관심 없었습니다. 마이크론 그래요? 실적을 보고 최근 메모리 기업 중에 퍼포먼스 탑은 마이크론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재무제표는 달러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죠. 아마도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58%가 나왔는데 마이크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달러로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 제 생각에는 30% 초반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의 효과로 거의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의 환율 1,100원 정도로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정확히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죠. 지금 네, 볼륨도 네, 크고 네.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두 회사 가격을 올린 건데 가격 올린 방식이 감산을 통해서 올렸다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제가 가동률 분석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P와 Q가 보통 우리 실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가격과 물량인데 국내 반도체 제조업은 Q를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P를 올리는 전략을 쓴 거고요. 반면에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은 Q도 늘리고 P는 어부지리로 같이 효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론이요. 똑같이 또 동일한 수혜를 얻은 게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감산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본인도 예상 밖의 흑자 전환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Q를 줄이면서 실적을 얻은 한국 기업들 대비 Q도 늘리고 P의 효과를 똑같이 누린 중국과 마이크론이 실질적인 위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식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어쨌든 TSMC를 7년 만에 영업이익률을 앞섰다. 58%로 한 4에서 5%포인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환율 부분에 덕을 좀 많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Q, 그러니까 이제 물량 그런 부분을 감소는 우리는 했지만 다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오르면서 가격도 따라 오르는 흐름 때문에 더 그러니까 많이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뭔가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입니까? 실적인 실력으로서 예. 벌어들인 거죠. 네, 그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1등 한다고 해서 뭐 국내 기업이 20조 벌고 19조 벌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60% 이상 나오지 않는 한 마이크론이 높은 거다. 수익성이 훨씬 좋은 거다. 환율 효과 감안하면. 네. 근데 60 안 넘었죠. 네. 그래서 역시 저의 생각에는 마이크론이 지금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그때 더 인상적이었다라는 그걸 거. 아마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급등세를 했죠, 주가가. 네, PR이 네, 네. 52까지 올라왔어요. 네. 엔비디아를 지금 위협할 정도로. 네. 그 얘기는 이미 삼성 하이닉스 PR보다 훨씬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국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 투자자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실적 잘 내놓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쭉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근데 투자 주가는 심리. 사실은 네. 딱 실적하고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연초에 급등세를 연출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강 상태가 필요한 것도 있었고 나스닥도 요즘 사실은 조금 하루 조금 오르면 하루 조정받고 하는 게 네.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특별히 그 국내 증시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1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또 1분기 실적 나올 근처쯤 되면은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주가는 아마 제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머니코드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SK증권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뭐랄까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SK하이닉스는 147조 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6만 원, 그리고 예, 그 뭐랄까 SK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눈높이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100조 원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150조 원이라는 얘기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네. 지난해에 1년 동안 하이닉스의 매출이 97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100조가 되면 매출이 200조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2배가 올라야 1분기에는 조금 올라겠지만 점차 소강 상태가 다가 연말쯤 되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게 일단은 실질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아마 그런 가정은 현재 가격 상승세가 1, 2년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 요거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경영 전략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 삼성전자 했던 것은 1등일 때, 지금도 1등이긴 하죠. 실적으로 전체 보면. 본인들의 마진을 낮추면서 경쟁사를 적자로 몰아서 도태시키는 게 치킨 게임의 원리였었거든요. 네. 지금 거꾸로 했어요. 본인의 마진을 높이면서 경쟁을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뭐 중국도 잘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시장에서의 입장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놓고 고객사 확들을 해서 영향도 좀 작아지죠. 이제 그래서 왜 그런 전략을 단기간에 할 수는 있어요. 워낙 적자가 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산이라는 거는 악성 재고를 털어내는 기간 한 1년 이내 정도는 적절한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악성 재고 다 털어내고도 1년 반 이상을 추가로 더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영 전략상에 좀 갸우뚱거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적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치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적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계주의 같이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그러니까 단기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단기 영업이익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포기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거는 2, 3년 뒤에 부메랑으로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시장 점유율 엄청 높아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 내가 지난 2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진심 어리게 애정 어리게 조언을 해 주신다라는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 자막으로 삼성전자 그 앞서서는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딱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HBM4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절대 단기간에 추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HBM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제 그제도 계속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각 마이크론 펌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실제로 고객이 사는 물량이 한 1.5배쯤 나올 거다. 그 얘기는 다 사실은 본인들이 잘할 거라는 좀 희망 섞인 메시지가 많다고 보고 네. 시장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엔 점유율 싸움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다들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아마 스스로의 테스트와 초기 물량에서 수율도 잘 나오고 아마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HBM4 시장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HBM3E가 메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빠르면 하반기 정도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칩셋에 이제 탑재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 전체로 봤을 때 물량이 HBM4가 HBM 전체 물량이 절반이 채 안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HBM3E가 사실은 캐시플로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궁금하셨던 HBM4로 가면 경쟁 구조가 그러니까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 베이직 다이 이런 부분도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면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직 다이를 직접 만들죠. 자체 파운더리에서. 하이닉스는 그걸 TSMC에서 만들고 있고 이게 네. 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D램 자체가 틀립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기존 5세대에서 들어갔던 1B 제품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은 걸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1B가 워낙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1C로 건너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수율을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게 ABC 이렇게 되는 거죠? ABC라는 게 ABC. 점점 기술이 다음 네, 세대로 네, 진행하는 네, 거라 한 네. 세대 앞선 걸 먼저 사용하기 네. 시작한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이제 자신감과 기대가 커진 건 맞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잖아요. 큰 사회인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약간의 퍼포먼스 우세보다는 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수율. 그래서 수율을 누가 먼저 램프업할 때 빨리 잡느냐가 일단 관건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변화를 많이 준 쪽보다 변화를 적게 준 쪽이 초기 수율이 높을 가능성은 높죠. 상식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그래서 예. 공정도 똑같은 칩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설계가 변동이 있었을 뿐이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쵸. 예. 12단까지는 적층 방식도 똑같아요. 머프 방식 그대로 쓸 거고 MR 모프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네요. 초기 수율이 사실은 5세대에서 크게 다운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네. 분명히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수율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이 있다. 그래서 수율을 잡는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네. 동일 수율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제품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건 D램이 좀 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아, 성능이 좀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결국엔 수율 싸움인데 동일 수율이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구도. 그런데 퍼포먼스가 좀 낮지만 수율이 차이가 난다면 역시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관건이에요. 그 수율 차이라는 게 이제 고객 네. 입장에서 네. 몇 퍼센트 차이를 의미 있는 차이를 받아들일까는 사실 고객마다 틀릴 수 있어요. 예. 엔비디아와 구글과 AMD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제3자적 입장으로 보면은 5% 이내 수율 차이면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 5% 벗어난 수율이면 고객은 퍼포먼스나 가격보다 수율을 우선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K하이닉스가 컴콜에서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HBM4 추월 못할 거고 경쟁사가 HBM3E를 목표로 해서 수율을 HBM4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80%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HBM3 이미 2년 전에 80%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거의 90%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수율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역전은 불가능한 거고요. 네. 지금 문제는 마이크론한테 3위 자리까지 밀려났던 것에서 2위로 올라가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위라는 게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의 2위일 거냐, 압도적인 격차를 둔 2위일 거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역시 HBM에서 시장 지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뒤처졌지만 앞으로 확실히 보여줄게 이런 부분으로 경쟁하고 보여주긴 있는데 보여줄 겁니다. 예, 네. 보여줘야 되고요. 왜냐면 디램을 더 좋은 걸 썼다고 예,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도 안 나오면 주가 폭락은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국내증권사에서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만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가봐야 알겠네요. 가봐야 아는 게 맞고, 네. 근데 제 오히려 궁금증은 HBM4 16단입니다. 이건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게임인데 네. 누가 수율이 잘 나올지 퍼포먼스 잘 나올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은 16단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하이브리드 번딩을 도입할 건데 네. 아직까지 양산 도입한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게 16단. 네. 근데 16단은 출시되는 게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안에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기술력에 있어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빨리 이제 막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단보다는 16단을 누가 고객들로부터 먼저 콜테스트를 받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중으로 쭉 쌌기 때문에 12단보다 16단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도 훨씬 예. 20층보다는 30층 만드는 게 훨씬 예, 힘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높이가 높아지니까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3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게 레버리지 3,000. ETF가 엄청나게 막 지금 급증하는 흐름도 우리가 며칠 사이에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기대감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겠죠. 2차 전지가 네, 포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코스닥 혁신 전략을 반드시 또 강구하라고 또 엄명을 내렸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전 분위기로는 현재 코스피 대비 좀 덜 올랐다라는 심리가 때문에 네네. 좀 더 오를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뭐 코스닥 3천이라는 건 일단 잊어버리시고 네, 2천도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데 3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 네,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도 아직 뭐 5천이 넘어섰지만 우리가 보통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얘기할 때 안정화돼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3천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안정나게 간 건 아니에요.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5천이 될 때는 5천 밑으로 거의 안 내려가는 시기가 5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천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4천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5천이 안정화되는 건데 네. 지금 4천 5천은 그냥 실컷 보며 올라간 상황이라 쑥 올라가서. 그렇죠. 이거는 그게 지금 우리의 베이스가 된 건 아직 아니라서
그런 변동성이 향후에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환 박사님께서는 이게 3천에서 5천 너무 급하게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모래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라고 좀 맞습니다.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 좀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리스크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반도체 단에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어서 관세 영향에서 일단은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예,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제가 할 때 관세나 무슨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보다는 반도체 향후에 이제 수요와 연관된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 부분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5%가 중국이니까요. 아, 그쪽에서 수요를 얻을 수 있는 한국 거리. 수출도 결국엔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하는 게 한 60%,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이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로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지어놓은 삼성 하이닉스 팹의 그 생산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물량 오로지 중국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만든 거 미국으로 못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물량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 공장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적인 그런 뭐랄까 리스크 이런 부분은 사실은 3년 동안은 그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11월 달 중간선거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아마도 1개월 이내에 나올 지금 대법원 판단, 관세 부과가 된 거 합법적이냐 이 네.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궁금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오늘 뭐 실적 발표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리 땅 HBM 시장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잘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잘 또 모르고 지적과, 당하는 것보다 알고 예.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또 중요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로 들으셨지만 국민연금 쪽에서 뭐랄까 기금 운영에 대한 정책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하면 우리 실생활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평소에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달 납입을 하죠. 매달 납입을 하는 돈을 갖고 이제 주식 투자나 또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라면 뭐 결국 건물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후 자금 우리가 70세나 8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갖고 우리가 다 돌려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만 뭐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제가 노후가 됐을 때 그 제 노후에 그 든든한 이제 버팀목에 대해 20, 30대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 그런 점에서 불안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는 하지만 그건 뭐 국민연금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정책이나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로 국민연금 금을 열심히 그 후속 세대의 어떤 납입하는 인구가 줄다 보면 그에 따라서 보다 더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국민연금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운용기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400조 원 불리니까 굉장히 거대 이제 기관인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좀 더 지향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그 습성이 뭐냐면은 단기 투자를 지향해요.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월가의 거물들을 보면 다 장기 투자죠. 뭐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15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원칙에 선정된 종목은 팔지 마라. 뭐 아들 뭐 손자한테 물려줘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해야지 장기 투자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는커녕 뭐 이렇게 뭐 좀 오르다 보면 바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사실은 뭐 그 테마성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민연금이 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큰 사고를 저질러서 주가가 폭락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대리해서 이 회사가 왜 이런 사고를 저질렀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HDC 현대산업계열 같은 건 2번이나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번이나 이제 그 대형 어떤 건설장에서 이제 그 사고가 생겨가지고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HDC 현대산업계열이나 HDC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뭐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질의를 하면서 그 수익을 갖다가 안정화시 목표로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단기 투자를 지향한다. 이 점이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 국민연금의 1,430조라는 운영기금은 세 개를 손꼽아도 세 손가락에 듭니다. 이 정도 엄청난 큰 손인데, 이 큰 손이 사실은 3년은커녕 뭐 1년 단위로 투자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또 사실 뭐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나라 뭐 중소형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개인들의 투자 어떤 성향이 단타, 테마성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투자라 볼 수 없고 투기라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안 좋은 풍토를 생기는 중요한 어떤 자양분과 숙주 역할을 국민연금이 한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를 갖다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보고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는 사실 뭐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단기로 하든 장기로 하든 투자 성과만 잘 내면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그걸 지향한다고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그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건 그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든 그 앞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든 좌우에 국힘의 계열이든 민주당 계열이든 어느 정당에서 자당의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배출되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대통령 돼도 가장 우리나라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냐? 기재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편성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위험천만하다.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기재부가 관여하는 많은 기금들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있고 뭐 군인공제도 있고 많은 기금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사실 기재부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말을 하지만 기재부에 입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기재부에 계신 고위공직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되게 위험천만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가 있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을만 하다면 대형 사고가 나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파트너스 펀드가 뭐 수조 원 단위의 이제 그 펀드를 갖다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 규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이제 불편하면서 위험천만하다. 그런 시각이 투영되면서 국민연금 역시 단타 위주로, 그러니까 1년, 3년 단위로 이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1,430조를 갖다 운영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배정해야 될 그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가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 나머지를 갖고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 나머지 갖다 해외 부동산 투자해요. 그럼 해외 부동산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5%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5% 어디다 투자하느냐? 아까 지금 화면에 다른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여겼을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15%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작년에 코스피가 작년 이맘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5,000이 됐고 오늘 5,100이 됐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15%로 딱 한도를 갖다가 설정해 놨으니까 코스피가 2,500에서 5,00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좀 얼토당토하는 모순된 정책을 국민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계속 줄기차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적인 안 좋은 풍토를 갖다 조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돼서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를 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가 그 한도를 갖다가 15% 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 한도를 갖다가 코스피가 2,500, 5,000이 됐으면 최소한 30% 올려놔야지 국민연금 입장에서 초우량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건 작년에 한 120%, 하이닉스 같은 거는 250% 수익이 났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국내 주식 그 한도를 갖다가 바꿔놓지 않으면 하이닉스를 강제적으로 팔아야 돼요. 이 얼토당토하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현재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에 이례적으로 그 기금위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표로 보여드렸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이하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코스피 5천 갔고 코스닥 3천 열자고 하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1100선 넘어가는 와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리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제가 이제 들고 온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사례를 갖다가 생각나서 이제 그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가 터졌던 그해 2020년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도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상태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한 것은 삼성전자 자체 본질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불어왔던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난 이제 한파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본질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구원토수로 들어가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게 그때 이제 주가 추이입니다. 그 위에 단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이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네모난 박스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이 그렇고 밑에 있는 녹색 줄이 무엇이면 국민연금의 지분 추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월 달에 삼성전자 지분을 늘렸는데 이 지분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 더 좋았을 때, 왜냐면 저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유지하면 좋은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자체는 이제 그대로 유지됐지만 코로나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한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일단락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때 국민연금 어떻게 했냐? 주가를 팔아요.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녹색 줄을 보시면은 국민연금 지분추이인데 지분추이가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비일비재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제 이 사태를 갖다 논하면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너무나 이제 개탄스러워 했거든요. 이때 계속 쥐고 있어야지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과실을 갖다 누릴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파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맥락이 그것입니다. 왜 팔았습니까? 국민연금이 팔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매니저들이 안 팔았는 줄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도 지금 14.9%면 예전에 이거보다 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갖다가 줄이지 않으면은 국민연금 전체의 정책 기준을 거스르게 되니까 우량주가 수익이 내면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누구나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다가 20년부터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뭐 그 사이도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 국민연금이 6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졌는데 5만 원을 갖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6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면 산술만 계산해도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300%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아야 될 노후 자금이 사실 바닥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더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한도를 갖다가 최소한 40% 50%를 바꿔놔야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량주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우량주를 투자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PER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는데 왜 해외 기업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삼성전자 PER은 30이라는 건 이제 올해 PER이 30인 거고,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영업이 내년 영업이 끌어들면, 이거는 사실 증권가의 모든 컨센서스예요. 뭐 제가 국민연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의도나 월가에서도 3년치를 다 끌어당겨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3년치 끌어당기면은 지금 현재 PER이 얼마냐? 500 미만입니다. 500 미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자초했느냐? 국민연금이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연금은 지금도 SK하이닉스가 88만 넘어가고 아마 조만간 100만 원, 120만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가 이제 15% 미만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정책 규제를 바꾸지 않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돼가지고 삼성전자 24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일 때 누가 그 과실을 갖다가 먹게 되느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을 갖다가 그 15%로 설정한 것도 내가 잘못된 것이고 40% 50%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어필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대세 상승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